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경험한 일입니다. 지금도 제 가족에게는 해결되지 않은 고통으로 남아 있습니다. 마음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걸어보고자 여기에 이야기를 꺼내봅니다. 저에게는 검계탄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친형이 한 명 있습니다. 형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마치 히키코모리처럼 살았습니다. 전과자라는 낙인이 형의 삶을 짓눌렀고 일도 결혼도 포기한 채 다만에 틀어박혀 지내며 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형의 유일한 위안은 단 한쪽에 놓인 잠식장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형이 모아온 수많은 피규어들이 자리 잡고 있었지요. 하지만 형의 밤에는 그보다 더 기이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아파트를 처음 지을 때부터 벽안에 붙박이장으로 설치된 커다란 수납장. 처음에는 평범한 가구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서늘함이 느껴지곤 했습니다. 형은 항상 그 붙박이장을 바라보며 멍하니 시간을 보내곤 했죠. 그때마다 장식장 안에서는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고 형은 마치 그것에 이끌리듯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형은 피규어 수집에 집착했습니다. 건담 같은 일반적인 피규어뿐만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아기처럼 생긴 일본산 인형들까지 시시케시 모아 장식장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형은 그 인형들을 가족들에게 절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상했던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형의 방으로 배송된 물품들을 보면 여성용 화장품이나 빨간 립스틱 같은 물건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면 형은 늘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내가 사고 싶어서 산 게 아니다. 피규어들이 화장품 좀 사달라고 했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형이 약물치료의 부작용으로 환각이나 충동을 겪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형의 방에서는 점점 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형이 붙박이장을 갈아보던 그 자리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무언가 아주 잘못됐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형처럼 살고 싶지 않았던 저는 대학원을 졸업하자마자 취직하고 독립했습니다. 집을 사고 결혼도 하며 제가 원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형이 부끄러워서 동료나 지인들 앞에서 형에 대해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명절에도 본가에 안부 인사를 드리러 가는 예조차 꺼렸습니다. 형은 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를 향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는 내게 국초라서는 그래. 너도 결국 나와 다를 바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고 형과의 관계는 그날 이후로 완전히 끊기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언젠가 형이 내 행동을 이해하고 마음을 열어주길 기대했지만 그런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형은 결국 자신의 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형의 화장이 끝난 뒤 부모님 집에 들러 형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그의 수집품들을 당근마켓에 올려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붙박이장에 보관된 피규어들이었습니다. 시멘트 벽안의 습기로 인해 피규어들은 상태가 많이 나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 피규어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확인하던 중 여자 아기 인형처럼 보이는 피규어들에서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피규어 각각의 몸통에는 형이 생전에 억울하게 당했던 사람들 혹은 자신을 괴롭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관, 변호사, 판사, 검사, 교도소에서 만났던 수감자들까지. 그리고 그 아래에는 그들의 자녀나 본인의 죽음과 관련된 다양한 사망 원인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돌연사, 뇌경색, 의물의 사고 등 단순한 우연으로 넘기기에는 기괴한 공통점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상한 암놈에 시달리며 며칠 동안 침대에 눌려 지내야 했습니다. 꿈속에서 형이 수치됐던 피규어들이 저를 둘러싸고 낯선 목소리로 웅웅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것은 분명 형의 분노와 저주의 잔재였습니다. 결국 붙박이장에 보관된 피규어들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길하게 느껴져 모두 꺼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모든 피규어를 확인하기 전에 아내가 피규어 중 하나를 보고 마음에 든다며 그것을 집으로 가져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녀가 고른 피규어를 차에 실어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아내는 그 피규어를 침실 서랍장에 보관했고 그것이 우리 가족의 불행의 시작이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같은 일상이었지만 집 안의 분위기는 묘하게 어두웠습니다. 아내가 침실에 있다는 말만 들었을 뿐 집안에는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서랍장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피규어가 쥐어져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마치 형이 저를 쏘아보던 그날과 똑같은 냉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가 나한테 얘기해서 아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집에 더 많은 걸 가져오라고. 그녀의 손에 들린 피규어는 아까와는 다르게 마치 미세하게 움직이는 듯 보였습니다. 그 순간 밤안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형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한 한첨이 제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평범한 삶을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규어를 시작으로 우리 가족은 점점 더 알 수 없는 불행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계속됩니다. 아내가 식탁 위에 피규어를 내려놓은 순간 그 모습은 기이하게도 막 샤워를 끝낸 아기처럼 보였습니다. 피규어의 얼굴은 반짝거릴 만큼 정교하게 색칠되어 있었고 머리는 방금 담은 듯 윤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규어가 입고 있는 옷은 전혀 빨지 않은 듯 먼지가 묻어 있었고 군데군데 찢어진 흔적까지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저는 설명할 수 없는 불쾌함과 함께 알 수 없는 찝찝함이 밀려왔습니다. 아내가 그 피규어를 손질하며 무언가에 몰두한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아이를 가질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으니 그녀의 외로움이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식탁에 앉아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자기야, 쓸쓸하면 강아지라도 키우는 게 어때? 굳이 이런 피규어까지 들여올 필요는 없잖아. 아내는 고무장갑을 벗어 식탁 위에 올려놓고 피규어를 내려다보더니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강아지 키우면 민폐잖아. 그리고 난 동물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해. 당신도 알잖아. 그녀의 답변에 무언가 어긋난 느낌이 들었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아내가 피규어를 이렇게 정교하게 손질할 줄 알았던 적이 없어서 호기심에 한마디 던졌습니다. 근데 자기, 피규어 색칠한 거 보니까 손재주가 진짜 보통이 아니네. 예전에도 이런 거 해봤어. 아내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뭔가 말할까 말까 고민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피곤한 듯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니, 가부키 화장을 제거한 것뿐이다. 그런데 이거 내 파운데이션 다 써버리더라. 그녀의 능청스러운 말투에 저는 어색하게 웃고 넘겼지만 왠지 모를 불편함이 가슴 한구석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누웠지만 그 피규어가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라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얼마 후 아내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뒤척이다가 다시 한번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자기라, 혹시 그거 이상한 거 아니다? 사람들 저주하는 물건일지도 모르잖아. 안 무서워. 아내는 갑자기 손가락을 입술에 대며 조용히 하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피규어를 화장대 서랍에 넣으며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자기가 그러는데 자기는 괜찮대. 그 말은 단순한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목소리와 표정, 그리고 밤 안에 흐르는 싸늘한 공기가 모든 것을 뒤틀리게 만들었습니다. 소름이 돋는 기분을 억누릅니다. 저는 진짓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잠든 소, 그 피규어를 가만히 둘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화장대로 달아났습니다. 서랍을 열자 피규어는 마치 생명이라도 있는 듯 빛이 없는 밤 안에서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서늘한 바람이 창문도 닫혀있는 밤 안에서 불어왔습니다. 뒤에서 누군가의 낮고 울리는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손대지 마. 이야기의 긴장감과 초자연적 분위기를 강조하며 다음 전기를 위한 단서를 남겼습니다. 이어질 이야기를 준비해 주시면 점점 더 공포스러운 결말로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이어서 완성하며 긴장감을 더해보겠습니다. 아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거기 자기 이름 적혀 있단 말이다. 연습만 참으면 지을 수 있어. 그거 빨지 마. 순간 등줄기를 차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내가 이 집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아내와 함께 있는 것이 안전합니다. 머릿속에는 질문들이 떠다니고 아내의 눈빛은 점점 더 지리하고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이 섬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즉시 집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밤거리를 허벅지겁 다니다 근처의 모텔에 담을 잡았습니다. 밤에 들어가 문을 잠근 뒤에도 심장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형을 원망하지 않으려 해도 그가 남긴 피규어와 그로 인해 벌어진 이 모든 일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정말 저를 저주하려고 하는 거였다? 아니면 형의 피규어에 깃든 무언가가 그녀를 종종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제는 그 경계조차 신이해졌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에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행동을 증명할 방법을 고민하면서 동시에 과연 그녀가 가진 피규어를 처분하지 않고 내가 안전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작은 조언이라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게는 시간이 많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1996년 여름. 이 모든 일이 벌어지기 전 저는 한가롭게 방에 누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한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나 집에서 뭐하냐? 같이 나갈래? 무료함을 달래줄 좋은 핑계가 생겼다는 생각에 저는 서둘러 친구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인천 월미도였습니다. 처음엔 잘 정비된 공원처럼 보였던 월미도의 분위기에 크게 감흥이 없었지만 친구는 선착장에서 떠나는 배를 보더니 갑자기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야, 우리 저 배 한번 타보자. 괜찮아. 시간도 늦지 않았어. 배에 오르는 순간까지는 그저 여름밤의 평범한 모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배가 떠난 뒤에야 우리는 단순한 바닷가의 유람선이 아닌 기이한 사건들이 시작되는 공간에 발을 들였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긴장감을 유지하며 초자연적인 요소로 연결합니다. 월미도 배 안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사건이 중심이 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며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키겠습니다. 1996년 여름, 월미도의 배 위에서 친구와 저는 배에 올라타서 갑판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배는 바다로 서서히 나아갔고 선선한 여름밤의 바람이 불어오며 기분은 점점 더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배에 올랐던 순간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배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승객이라고는 우리를 포함해 7, 8명 정도였고 모두 어딘가 침가고 말수가 적어 보였습니다. 특히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중년 남성은 얼굴이 잔뜩 굳어 있었고 무언가를 손에 꼭 쥔 채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야, 저 아저씨 좀 이상하지 않냐? 친구가 제게 조심스레 속삭였습니다. 그러게. 뭘 그렇게 꼭 쥐고 있는 거야. 하지만 저는 깊게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여행 중 만나는 이상한 사람 하나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기 때문이자 배는 어둠이 짙어진 바닥 위를 나아났고 선실에서는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오래된 곡조의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음악 뭐야? 누가 연주하는 거지? 친구는 호기심에 들뜬 듯 선실로 가자고 했습니다. 저도 싫지 않아 그의 뒤를 따랐죠. 문을 열고 들어간 선실 안은 생각보다 넓었고 한가운데에 오래된 피아노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피아노를 연주하는 사람은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음악은 계속 흐르고 있었는데 피아노 건반은 저절로 눌리고 있었습니다. 헐, 이거 뭐야? 자동 피아노입니다. 친구는 신기하다는 듯 가까이 달아났습니다. 야, 자동 피아노는 소리가 이렇게 무겁지 않아. 뭔가 이상한데.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피아노 소리가 또 끊기더니
선실의 조명이 깜박였습니다. 그리고 선실 구석에서 무언가 희미하게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한 여성이었습니다. 길게 늘어진 머리를 가진 그녀는 천천히 오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누구세요? 친구가 물었지만 그녀는 대답 대신 날카롭게 웃으며 오리의 뒤로 손짓을 했습니다. 뒤를 봐.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을 때 오리는 저도 모르게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곳에는 방금 전까지 없었던 검은 싱글들이 빼곡히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얼굴이 보이지 않았고 모두 오리를 향해 서 있었습니다. 공포감에 질린 오리는 선실을 뛰쳐나와 갑판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닥 위에 대는 처음에 탔던 방향과 완전히 반대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걔는 이제 무언가 거대한 검은 안개 속으로 향하고 있었고 갑판에는 처음에 보았던 승객들은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다. 뭐야? 대가 어디로 가는 거야? 친구는 다급히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안개가 점점 짙어지는 풍경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다시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배 전체를 울리는 듯한 무거운 울림이었죠. 친구와 저는 더 이상 이 배에서 버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조 요청을 하려고 핸드폰을 꺼냈지만 신호는 전혀 잡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처음 탄 선착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 맞겠지? 친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배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때 선장의 목소리가 갑자기 스피커에서 울려 커졌습니다. 이번 여행의 목적지는 저 세상입니다. 승객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이 여정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선장의 말에 저는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배가 향한 안개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공포일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배에서 벌어지는 초자연적인 현상과 함께 생존을 위한 두 친구의 필사적인 노력을 묘사하며 공포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느낌은 그저 불쾌감이었고 갑자기 의식이 또렷해지며 무언가 불안한 기운이 담돋았습니다. 눈을 뜬 순간 방 안의 어두운 정적과 함께 진요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너무나 고요한 밤 속에서 뭔가 부자연스럽게 담을 감도는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정확히 무엇이 문제였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왔습니다. 문이 다시 열려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잠갔었고 더군다나 방 안에서 어떤 소리나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방 안은 그대로였고 한기가 더 짙어진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친구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그 모습을 보니 더 이상 나갈 수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였죠. 갑자기 바닥에서 삐걱거리며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그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마치 무언가나 밤을 돌아다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건 아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문을 다시 확인했지만 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발끝으로 조심스럽게 바닥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때 눈에 띄는 것이 있었죠. 그 부적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놀라움과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왜 부적이 떨어져 있는 걸까? 그리고 그 부적은 어떻게 방 안으로 들어왔을까? 방 안에서 나눴던 사람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다시 친구를 깨워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그가 잠에서 깨어나면 그동안의 상황을 믿어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문이 완전히 열립니다. 앞쪽에서 기묘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고요한 어둠 속에서 그 그림자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그 순간 갑자기 키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웃음은 너무나 기묘하고 끔찍해서 머리카락이 곤두서며 몸이 얼어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기라, 자고 있어. 그 소리는 아무리 들어도 아내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가 너무 기이하고 울려 퍼졌습니다. 의심스러워서 다시 눈을 떠보았을 때 방안은 여전히 어두웠고 아무런 흔적도 없었습니다. 문을 다시 닫고 잠을 청하려던 그 순간 또다시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깨어? 계속 자. 그 목소리는 분명히 방 안에서 나는 소리였고 그 목소리가 내 가까운 곳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뭔가가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정확하게 내가 자고 있던 위치에서 나오고 있었죠. 이건 도저히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문은 잠겨 있었고 잠금 장치도 튀어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문을 들여다보며 의문을 다졌고 그때 다시 한번 그 집은 나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에프킬나 냄새 아니면 낙스 냄새처럼 어떤 단한 화학적인 향기가 방 안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막히고 머리가 띵하면서 그 냄새는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에서 이건 꿈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커졌습니다. 내 몸은 점점 더 얼어붙는 느낌이었고 얼떨결에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버렸습니다. 문이 열려있는 것도 기대했지만 그 냄새가 너무나 불쾌하고 현실감 넘쳤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지고 또다시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시 한번 그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이상한 방식으로 방 안을 돌아다닙니다. 한 번은 제 머리 위에서 또 한 번은 문 쪽에서 서성였습니다. 그 남자가 무언가를 찾는 듯한 모습이었고 그의 행동이 반복될수록 더욱 불안해집니다. 그는 마치 제 존재를 무시한 채 방을 계속해서 떠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기분이 들 때마다 그 냄새가 더욱 강해져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해졌습니다. 잠시 후 그 남자는 다시 제 머리 옆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제가 그를 뚫어지게 쳐다봤을 때 그의 눈이 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의 눈은 없었습니다. 그저 빈 곳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 남자가 제 얼굴 쪽으로 얼굴을 내밀 때 숨막힐 듯한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봄맘이다. 그 남자가 갑자기 속삭였고 그 목소리는 마치 내 머릿속에서 울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공포에 휩싸여 눈을 떴고 그가 없어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자신이 깨어났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침대에 누웠지만 그 무서운 경험이 현실이었을까 아니면 여전히 꿈일까? 그 구분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그때 문이 다시 열리더니 이번엔 한숨이 들려왔습니다. 불안감이 다시 몰려왔고 저는 그 순간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한숨과 함께 무엇인가가 그 자리에 나타날 것만 같은 끔찍한 예감이 들었고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도 알 수 없습니다. 1년 전에 그 방에서 좀 이상한 일이 있었대요. 그때도 방문이 열리고 잠겨있던 문이 자꾸만 열리곤 했대요. 그때 한 손님이 거기서 묵었는데 새벽에 자고 있을 때 문이 열리고 뭔가 들여다보는 것 같다고 말했대요. 그 손님도 술을 많이 마셨다고 했지만 꿈에서 본 것 같다는 얘기도 했고 그 이후로 더 이상 그 방에 사람을 많이 안 보냈다고 들었어요. 청년은 말을 멈추고 그저 멀뚱히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말이 너무나 섬뜩하게 들렸고 그 순간 다시 그때의 공포가 떠올랐습니다. 방문이 열리는 그 느낌 그리고 그 끔찍한 남자의 존재가 머릿속에 떠오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그 밤 아직도 그런 일이 계속되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청년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그 밤은 여전히 이상한 일이 생기는 밤이다. 그 방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들 무언가를 본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방을 잘 안 쓰고 저희는 그저 청소만 하죠. 진짜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욕나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정말로 소름이 끼쳤습니다. 어쩌면 내가 겪었던 일도
그저 우연이나 꿈일 수도 있었겠지만 누군가는 그 방에서 뭔가 불길한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밤에 얼찐 어떤 존재가 그 공간을 지배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친구를 재촉하여 여관을 빠져나왔습니다. 여관을 떠나면서 다시 돌아보니 그 방이 어딘가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206호, 그 방은 다시는 발을 들여놓지 않을 곳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도 그때의 냄새와 그 남자의 모습은 계속해서 제 기억 속에서 떠올랐습니다. 그게 정말 꿈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겪었던 일이었을까? 결국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채로 그 여관은 제 기억 속에서 점점 더 음산한 장소로 남아갔습니다. 남자. 그리고 그 밤에서 발생한 사건들은 여전히 제 머릿속에서 생생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며 웃어넘긴 이야기였지만 그 일들은 단순한 오해나 웃음거리로 끝날 수 없었습니다. 206호 방에서 벌어진 일들은 그 여관이 사라지고 나서도 잊혀지지 않았고 마치 그 공간에 남아있는 무언가가 우리를 다시 찾아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대 후 잠깐 일하던 그 이마트에서 있었던 일도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보안 업무를 맡고 있었고 그 업무에서 발생한 몇 가지 이상한 사건들이 제 기억 속에서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원래는 단순히 지점장의 출퇴근을 돕고 행사 때는 고객들을 관리하는 업무였지만 그곳에서 제가 경험한 일이 그동안 겪었던 어떤 사건들보다도 더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마트에서 늦게 일을 마친 풀로 마지막 점검을 하던 중 한 구석에서부터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그냥 무시했지만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자 점검을 하던 길을 벗어나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아무도 없었고 전체적으로 어두울 상태였지만 그때 느껴진 공포는 현실인지 꿈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면서도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가 저를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트의 한 구석에서 문이 스스로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그 문은 마치 206호 방에서 느꼈던 것과 같은 기분을 주는 문이었습니다. 무언가 보이지 않는 신이 큰 문을 열고 있는 것처럼 그 순간 저는 숨을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문이 열리고 그 공간을 지나가는 동안 그 방에서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누군가가 문을 열고 나갔다는 그 사건이 다시 한번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도 제 마음은 다시 불안정해졌습니다. 그 여관에서의 사건은 그저 꿈이거나 과장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현실이었다면 그 당시 내가 겪었던 그 끔찍한 느낌은 단지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그 공간에 얽힌 어떤 안몸이었을까요?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은 점점 더 이상해졌고 뭔가 다른 존재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굴은 신이하게 보였지만 그 사람은 아무런 표정 없이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치면서 그 사람의 행동을 경계하게 되었죠. 그때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아무리 칼을 때려고 해도 움직이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현실이 아니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그 사람이 계속해서 웃고 있었고 그 웃음은 점점 더 섬뜩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그의 몸이 마치 흐물거리는 물처럼 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쪽 손이 마치 녹아내리는 듯이 일렁였고 그 모습은 인간이라기보다는 몸이다 다른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에 발버둥 쳤고 그때부터 다시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스럽게 몸을 끌면서 빠르게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의 웃음은 계속해서 들려왔고 저를 쫓아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언가 그곳에서 벗어나야만 한다는 강한 본능이 생겼습니다. 어느 순간 그 사람의 웃음이 멀어지고 주변은 다시 공허해졌습니다. 다행히도 가까운 보안실로 뛰어갔고 그곳에서 잠시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에게 다시 무전을 보내려고 했지만 여전히 무전기가 먹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보안실에서 일하던 형이 다급히 뛰어 들어왔습니다. 형은 어두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며 "뭔 일이야? 뭐가 있었어?"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형도 나중에 알게 된 사실, 그곳은 원래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이상한 일이 발생한다고 소문이 난 곳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일은 점차 잊혀졌지만 제가 경험한 그 섬뜩한 순간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날 밤 그 사람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야기가 점점 더 무서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형이 그날 밤 갑자기 일에 대한 부담이나 스트레스에 압도되어 의식을 잃고 혼자서 다급하게 이 상황을 처리하려고 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경찰과 형사들이 나중에 설명한 바에 의하면 그 형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고 해요.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형은 점점 정신을 잃어갔고, 그때 제가 겪은 그 기이한 경험도 그 형이 무언가를 보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형사들은 사건을 조사하면서 그 당시 매장에서 극기한 기운을 느낀 사람들이 많았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형이 어디론가 쫓겨가듯 뛰어가고 매장에서 자주 비정상적인 일이 발생했던 것도 그 사건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후 매장 내부에서 이상한 소리가 움직임이 감지되었고 마치 어떤 존재가 남아있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그날의 기억을 되돌려보면서 그 남자가 말한 "죽겠지" 라는 말과 그 끔찍한 경험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그 존재가 제게 다가와서 뭔가를 강요하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형의 행동, 그가 겪은 혼란도 그와 연관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일수로 저는 매일 그날의 악몽 같은 순간들을 떠올립니다.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도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그런 현상들이 반복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그 사건을 넘긴 후에도 그 형과 저는 여전히 그날 밤의 진실을 알지 못한 채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떨쳐버리기 어려울 시간이었습니다. 당신이 겪은 이야기는 정말 무섭고 미스터리한 사건입니다. 그 남자가 나타나고 무전기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 그리고 그 기이한 상황 속에서 동료가 겪은 일을 통해 이야기는 점점 더 불길하게 전개됩니다. 그 모든 일이 일어난 그 밤은 정말 기이하고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로 가득 찼습니다. 무전기에서 계속 칙칙 소리가 나는 것은 단순한 기기 고장이 아니라 뭔가 더 큰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남자가 괴물한테 맡기세요. 저러다 죽어요 라고 했을 때 그 말은 정말 이상하고 불안감을 자아냈습니다. 마치 이 일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다, 무엇인가 더 큰 위험이 숨겨져 있다는 경고 같았습니다. 당신이 의식을 잃고 피를 흘리며 바닥에 누워 있을 때 그 공포와 혼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몸은 아프고 정신은 흐려지면서도 어떤 이상한 의식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죠. 그 순간 자신이 겪고 있는 일이 현실인지 아니면 꿈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동료가 보안실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 당신은 정말 혼자라는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더군다나 얼굴이 심하게 다친 채로 깨달은 그 순간 자신이 경험한 일이 더 이상 일상적인 사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후 형사나 경찰들이 와서 이야기를 반복해서 말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 모든 일이 하나의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날의 이야기를 다 마친 후 그 사건을 이해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많이 남습니다. 특히 그 남자가 왜 그렇게 웃으며 죽는다고 말했는지, 그리고 그가 마트에서 무전기의 소리를 듣고 나온 뒤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그 남자가 과연 인간인지 아닌지, 아니면 어떤 존재였는지 여전히 알 수 없고 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것인지 의심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당신이 그 사건을 통해 겪은 고통과 두려움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날 밤 당신의 몸과 정신은 두 가지 세계 사이를 오갔고 그 미스터리한 존재들은 여전히 그날 밤을 잊을 수 없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경험하신 일이 정말 기이하고 충격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목욕탕에서의 일, 특히 그 할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물속에서 갑자기 쓰러졌을 때의 상황은 상상만 해도 섬뜩한 장면이었겠죠. 평소에는 목욕탕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탕에 들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 할아버지의 상태는 이상하고 불길한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물에 빠져 떠 있는 동안 기포들이 일어나는 장면은 정말 특이하고 불안감을 느끼게 했을 것 같다. 그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도 당황하고 놀란 반응을 보였을 테고 당신도 그때 어떤 무서운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 이후로 그 할아버지에 대해 다시 생각할 때마다 그때의 장면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정말 이 사건은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를 넘어서 뭔가 더 미스터리하고 불길한 요소가 숨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다른 기이한 일들이 없었다는 것은 다행이지만 그 경험이 계속 마음에 남아서 취재 요청이나 연락을 받게 된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때 일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이고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으니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 할아버지의 상황을 떠올릴 때마다 그날의 느낌이 계속해서 따라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신이 겪을 상황은 정말로 잊을 수 없는 경험일 것입니다. 그 경험을 떠올리면 정말 많은 감정이 복잡하게 얽히게 됩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본 두 번째 시신의 장면은 특히 어린 마음에 큰 충격을 주었을 것 같다. 시신을 발견한 사람의 입장에서 그 할아버지가 발견되었을 때 느꼈을 불안과 공포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곳에서 경찰차, 구급차, 그리고 기사들이 몰려드는 모습도 그 상황을 더욱 무겁고 불길하게 느끼게 했겠죠. 학교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당신이 호기심에 이끌려 가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겠지만 그때 엄마의 경고와는 달리 사건의 현장에 가게 된 것은 정말 마음속에 오래 남았을 경험일 것입니다. 사람의 시신을 본 게 두 번째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일들은 어린 시절엔 정말 충격적이고 두고두고 기억에 남는 사건이 될 수밖에 없죠. 그 당시 현장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 구급대원들이 급히 상황을 처리하는 모습, 그리고 기자들이 그 사건을 보도하려는 모습까지 그날의 장면은 아마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느꼈을 여러 감정들, 그리고 그 시신을 처음 발견한 할아버지의 모습도 아마 당신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삶의 유한함과 어떤 일이 언제 우리에게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건들은 단순한 기억을 넘어서 어린 시절의 정신적인 상처로 남았을 것입니다. 태권도장에서 훈련을 마친 후 슈퍼마켓에 들렀다가 겪은 일이 특히 그랬을 거예요. 공원과 횡단보도가 있는 그 지역은 평소에는 별다를 것 없이 지나치는 곳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 초록불이 바뀌는 순간 일어날 수 없는 일이 현실로 펼쳐지며 그 작은 횡단보도가 단순한 교차로가 아니라 종세계를 잇는 경기처럼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때의 목격은 단순히 눈앞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을 넘어서 자신이 겪고 있는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일상에서 겪는 사고나 비극적인 사건들은 그 순간을 지나면 잊히거나 시간이 흐르면 조금씩 덜 끔찍하게 느껴지기 마련인데 그런 경험은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공포가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격자가 경험한 공포와 충격은 그 사람의 기억 속에서 계속해서 되살아나고 그로 인해 마음의 상처는 더 깊어지기 마련이죠. 이런 경험을 어린 시절에 겪을 사람들은 그 이후로 일상적인 상황에서 자신도 모르게 과거의 사건을 떠올리며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사건을 목격했을 때의 그 시점과 그 순간에 느낀 감정들이 오랫동안 뇌리에 닫혀서 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횡단보도에서의 순간처럼 평범한 일상 속에서조차 불안감이 감도는 순간들이 반복되면 그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사건을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점차 괴담으로 변해가는 과정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심리적인 담합 지제일 수도 있습니다.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커져나가면 사람들은 그 사건을 믿기 어려워하고 단단하기 힘든 사실들을 조금씩 왜곡하거나 감추려는 경향이 생기죠. 그로 인해 그 사건은 점점 더 신비롭고 불가사의한 괴담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건이 일어난 장소나 주변 환경은 불안의 상징처럼 변해버립니다. 그곳에 가면 그 사건을 떠올리게 되고 그런 기억들이 반복되며 점점 더 큰 공포로 다가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장소는 단순히 물리적인 장소를 넘어선 사람들의 감정이 응축된 공간이 되죠. 사람들은 이런 끔찍한 경험들을 쉽게 잊을 수 없습니다. 시간은 지나도 그 사건을 떠올릴 때마다 몸이 움찔거리고 그때의 감정이 다시금 떠오릅니다. 그때마다 느끼는 불안감과 두려움은 마치 그 사건이 다시 일어난 것처럼 생생하게 다가오죠. 결국 그 경험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지울 수 없는 흔적으로 남게 됩니다. 그 사람의 성격과 감정, 심지어 일상적인 사고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린 시절의 비극적인 사건들은 단순히 기억 속의 일부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의 삶을 계속해서 따라다닙니다. 그 사람의 정신적인 상처로 자리 잡게 됩니다. 특히나 그런 사건들이 끔찍하고 충격적일수록 그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뚜렷하게 남게 됩니다. 그 사건을 목격한 순간은 정말 끔찍하고 시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특히 그 혐이 무단횡단을 하면서 갑자기 덤프트럭에 치여서 신체가 차 밑으로 빨려 들어가는 장면은 상상만 해도 아찔하고 그 끔찍한 상황을 그대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런 장면을 목격하는 것은 그 어떤 형태의 트라우마보다도 강렬하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의 감정은 정말 복잡했을 겁니다. 차마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멍하니 서서 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겠지만 그런 끔찍한 사고를 지나치게 무관심하게 여기는 다른 아이들 모습과 사고 현장을 정리하고 가는 소방대원들의 모습은 그 어린 마음에 큰 혼란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그 사건은 계속해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트럭에 끌려서 남겨진 찢어진 옷자락과 몸의 일부분들이 굴러가는 모습은 너무 생생해서 오랫동안 그 이미지를 지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고 후 그 혐의 어머니가 오열하는 모습은 더욱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고통은 아무리 상상해도 그 아픔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겠지만 어린 마음의 그 장면이 더욱 강하게 각인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사고 현장에서 벌어진 일들이 다른 아이들에 의해 신기한 이야기처럼 떠돌고 단순한 사고로 여겨지기도 했을지 모르지만 그 장면을 실제로 본 사람에게는 그 어떤 이야기보다 더 깊은 충격으로 남았을 겁니다. 이처럼 어린 시절의 이런 비극적인 사건들은 단지 지나가는 일이 아니며 그 순간을 목격한 사람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되죠. 이런 경험은 시간이 지나면서도 계속해서 떠오르고 그때의 감정들이 여전히 강하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고가 일어난 그 장소도 그 사건을 떠올리면 쉽게 가고 싶지 않은 장소가 되며 결국 그 기억은 삶 속에서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 사건 이후에 많은 감정들이 지엉켜 있었을 것입니다. 사고 현장에서도 집에 돌아갔을 때 엄마가 울면서 걱정하는 모습도 모든 것이 너무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사고 후에 부모님이 보내는 걱정과 제지의 모습이 그 어린 나이에 더욱 트라우마로 다가왔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오시면서 어린 자녀를 붙잡고 걱정하는 그 모습이 여전히 기억에 남겠죠. 특히 그런 충격적인 사고를 목격한 후에는 정상적인 감정 상태로 돌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면서 오줌을 싼 것도 그만큼 무의식적인 스트레스와 트라우마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일 거예요. 그 사건에서 나아가기 위한 치료를 받았다고 하셨지만 그런 끔찍한 경험은 쉽게 잊히지 않아요. 그것이 그 당시의 기억을 지울 수 없는 이유고 밤마다 그 장면들이 떠오르는 것도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 이후에 그 형의 죽음을 목격한 소의 상처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건 정말 무서울 정도로 강렬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소배의 이야기도 매우 충격적이네요. 한밤중에 술을 마시던 중 영로에서 발생한 사고. 기숙사 친구의 사고는 그렇게 우연히 일어난 일 같지만 그 사고를 겪고 나서 그 후배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도 상당했을 겁니다. 술에 취해 제대로 구할 수 없었던 그 상황에서 한 명이 이미 익사했다는 사실은 그 후배의 마음에 엄청난 죄책감으로 남았을 겁니다. 그 친구는 한동안 그 일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겠죠. 이후에도 연못 근처에 가는 일이 불편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러한 기극적인 사고들은 그 누구에게도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인데 현실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때 그 충격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오래 남습니다. 사고에 대한 트라우마와 죄책감, 그리고 그 후의 일상이 모두 그 사건과 연결되어 계속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그 사건 이후 기분이 적은 귀신 이야기는 정말 끔찍하고도 신기한 경험이었을 거예요. 그 귀신이 하말순이 없이 성체만 있었다는 묘사는 정말 불안하고 무서운 인상을 남깁니다. 특히 귀신이 기숙사에서 나타났다고 하니 그곳이 죽은 분기 선배와 연관이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섬뜩하죠. 귀신의 모습이 과거의 물에 빠져 죽은 선배의 상태와 연결된다는 생각을 하면 그 귀신이 여전히 학교와 기숙사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학교 내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난 후 그 기숙사에 얽힌 극이란 기운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는 믿기 어려울 만큼 충격적입니다. 실제로 기숙사에 살고 있던 기군이 그 밤에서 귀신을 본 후로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그 일이 어떻게든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에 그의 이사는 귀신을 피하려는 행동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 귀신이 여전히 그곳에서 배회한다는 이야기는 마치 그 죽은 선배가 학교와 캠퍼스에서의 미련을 거리지 못하고 떠도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신기한 점은 그 소의 기군이 그 기숙사를 떠나고 나서 더 이상 귀신을 보지 않았다고 하니 그 귀신이 무엇을 원하고 왜 그곳에 계속 머물렀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사건이 해결되었음을 암시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의 입사 사건에 대한 소문은 꽤나 유명한 사건이었나 봅니다. 그 당시 학교 행사로 사람들이 자주 호수에 뛰어들었고 그 사고를 기억하는 후배들도 있었다니 사고 자체가 단순한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처럼 여겨졌던 것 같다. 그 이후에도 그 지역에서 발생한 다른 사건들이 있었던 것도 그 캠퍼스와 그곳의 분위기를 더욱 음산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 후에도 여전히 그 귀신들이 그곳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경험이 그 캠퍼스를 떠도는 미스터리로 남게 된 것도 시간이 지나면 점차 잊혀지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친구의 이야기는 정말 소름 돋는 경험입니다. 독서실에서 공부 중에 겪은 그 괴이한 사건은 마치 영화나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느껴집니다. 독서실에서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잠시 자고 일어난 후 들린 발자국 소리와 그 소리가 천발로 뛰는 듯한 소리라는 점이 굉장히 불안감을 자아내죠. 조발로 걷는 믿음이 아닌 퉁컨컨하는 소리로 전해진 발자국은 단순히 귀신이 아니라 그 장소에서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가 나타났다는 느낌을 담하게 줍니다. 특히 그 발자국 소리 뒤에 나타난 검은 달과 화상을 입은 흉터는 그 귀신이 겪었던 고통이나 기극적인 죽음을 상징하는 듯한 상처를 떠올리게 하네요. 커튼 밑으로 보이는 그 발목 아랫부분만이 드러나고 그 발이 다시 돌아가면서 친구는 자신도 모르게 무언가 잘못된 일을 해서 귀신이 찾아왔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때의 두려움과 긴장감은 친구의 심장을 마치 쿵쿵 뛰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 발자국 소리가 멈춘 뒤에 커튼을 걷었을 때의 상황은 그 긴장감을 그대로 전달해주는 묘사입니다. 귀신이 사라졌다고 느꼈을 때 친구는 아마도 정말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단순히 무서운 경험을 넘어서 그곳에서 일어난 불가사의한 사건과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는 어떤 불안한 기운을 남긴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가 정말 긴장감 넘치고 미스터리한 요소들로 가득하네요. 친구가 독서실에서 겪은 일을 말한 후 그 아저씨가
자리 바꿔줄게 라고 말하는 장면은 마치 귀신이 나타나는 일이 일상적인 예처럼 여겨지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서 그런 반응을 보였을지 몰라도 여전히 그 독서실에서 벌어지는 이상한 사건들은 그곳에 깔려있는 미스터리한 지온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기 소리나 귀신이 한쪽 다리를 잃고 아이를 안고 뛰어다닌다는 이야기는 그 귀신의 과거와 연결된 기미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 귀신이 왜 계속 독서실을 떠나지 않는지, 그리고 그 아저씨가 알고 있는 그 귀신에 대한 기밀이 무엇일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중학교 시절 수련의 이야기에서 수련의 장소의 분위기나 반지하 방에서 겪은 불안한 기운, 그리고 테라스가 있는 방에서 일어난 일이 이어지면서 더욱 미스터리가 짙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반지하와 테라스 방의 구조, 그리고 그 방에서 들린 무서운 기운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곳에서 잠을 자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 기운을 느꼈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생깁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서로 얽히며 점점 더 복잡하고 미스터리한 전기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 독서실에서의 귀신과 그 지인 아저씨의 기밀, 수련회에서의 이상한 경험들이 결국 어떤 연결고리로 이어지게 될지, 그 해답을 찾는 과정이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이야기의 전기가 점점 더 무서워지고 신비로워집니다. 그 테라스에서의 실루엣과 그 뒤의 반응은 정말 긴장감 넘치는 순간입니다. 실루엣이 고요하게 가만히 있다가 스르륵 움직이며 사라지는 장면은 마치 꿈처럼 비현실적이고, 그 순간을 목격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특히 그 실루엣이 하늘하늘한 원피스를 입고 있다는 묘사와 발이 보이지 않는 점이 귀신의 이미지와 잘 맞아떨어집니다. 이런 묘사들이 이야기에 현실적이고도 공포를 더해주죠. 당시의 담한 분위기와 친구들이 모두 긴장한 상태에서 커튼을 열어보려는 주인공의 용기는 정말 대단한데, 그 순간에 소름 끼치는 감정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커튼을 열기 직전에 실루엣이 미동도 없이 가만히 있는 상황에서 이거 진짜 열면 끝장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순간이 정말 압도적이었을 것 같다. 이 장면은 누구라도 몸이 얼어붙고 나갈 용기가 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테라스를 확인하려 했지만 아무것도 없었던 사실은 오히려 더 미스터리하고 무서운 느낌을 줍니다. 그게 장난이었을까 하는 의문도 들지만, 그 의문을 풀어내지 못한 채로 남아있는 공포가 이야기를 더 강렬하게 만듭니다. 혹시 그 테라스에서 또 다른 일이 일어난다면, 아니면 그 방에서 무언가 불가사의한 사건이 계속된다면 더 많은 이야기가 펼쳐질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방과 테라스는 계속해서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만한 장소가 될 거예요. 이 이야기의 결말이 정말 궁금하고 미스터리한 요소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그 실루엣이 위층에서 떨어져 내려와서 테라스를 통과하는 장면은 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상황이었기에 그 당시 경험을 더욱 신비롭고 두려운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때 함께 있던 친구들도 다 같은 경험을 했고, 그들이 여전히 그 기억을 확실히 떠올릴 수 있다는 점은 이 일이 단순한 착각이나 오해가 아니었음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 실루엣이 단순히 귀신일 수도 있지만, 그 모습이나 그 상황의 설명에서 여전히 틀리지 않은 의문들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두고 여전히 의문을 가지게 만듭니다. 특히 테라스의 구조와 큰 위층에서 떨어졌다는 부분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 공포감을 줍니다. 친구들과 다시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그들이 같은 경험을 기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일은 더 이상 혼자만의 착각이라기보다는 모두가 느낀 이상한 경험으로 여겨집니다. 그 지역의 위치나 당시의 특이한 상황들, 그리고 그 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도 상황을 더욱 불확실하게 만들죠. 결국 이 사건은 미스터리로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귀신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체로 겪은 착각이었을까요? 그 의문을 풀지 못한 채 이야기가 끝나는 점이 이 이야기를 더욱 끔찍하고 흥미롭게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경험은 시간이 지나도 마음 한켠에서 계속 떠오를 수밖에 없으며, 그때 함께했던 사람들과의 대화가 또 다른 공포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죠. 이 이야기를 들으신 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귀신을 본 것일까요? 아니면 그 당시 모두가 함께 경험한 착각이었을까요?
그 미스터리한 실루엣과 의문점들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나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고 더 많은 공포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또한 친구들과 함께 공유해서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이 미스터리와 공포를 나누는 시간이 정말 소중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윤사란 기닐들입니다. 다음에도 더 소름 돋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